2년이 지나도록 타워크레인 하나 올라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알지만 공공부문이 집 짓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홍춘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지금 대혼돈의 소용돌이가 아닐까 하는데 이때 어디로 가야 될지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박사님한테 오늘 많은 이야기를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박사님한테 가장 먼저 물어볼 건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 지금 저희 채널은 그래도 조금 살아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보시니까 아직 집값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잘 되던데요. 역시 내가 나가면 잘 돼. 다른 그 자산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부동산은 아직은 뭐 하락의 뭐 신호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있지 막 진짜 막 엄청나게 급락하진 않았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집값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나쁘진 않다. 나쁘지 않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네. 없는 집이 생기질 않는다. 아, 그렇죠. 예, 네네네. 갑자기 호공에서 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오늘 부익남님 스튜디오 오는 동안에 이제 오래간만에 좀 버스를 탔어요. 예, 네.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쭉 가는데 타워 크레인이 정말 하나도 네. 오면서 살짝 이렇게 몇 개 있냐 하고 보는데 네네. 반포 지난 다음부터는 네.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없죠. 예, 이게 뭘 뜻하냐면 3년 뒤 입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최근 3년, 4년 사이에 네. 서울이든 수도권 핵심 지역에 어디 하나 집을 지어놓은 데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집이 어디선가 나타나서 전세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갭 투자했던 사람들 다 힘들어지는 먼저 이런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부동산 조정 시나리오인데 네. 일단 전세가 빠지겠는가. 당장 8월에 네. 임대차 3법 이제 만 2년 되면서 오히려 더 오르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데 네. 일단 뭐 안 오른다 하더라도 빠지겠냐라는 거죠. 네네. 결국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가격의 좀 상승 탄력 둔화는 결국 작년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20.2%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2002년 카드 버블 이후 최고의 상승률, 20년 만에 네. 거의 최고 상승률이었어요. 네네.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이 났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네네. 그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또 윤 당선자 이제 대통령이네요. 네. 윤 대통령이 저 세금 깎아준다니까 기회다 하고 조금 파는 매물이 나오는 거니까 네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이거 빠지는 거라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일부 지역이 빠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도 없고 뭐 전세 가격도 이게 도대체 뭐 빠질 기미도 안 보이는데 집값이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결국은 하나밖에 없다. 경제 위기가 오는 수밖에. 대경제 위기 온다. 예, 경제 위기가 오면 아무리 경제가 네. 뭐 여건이 괜찮다 하더라도 그렇죠. 2020년 3월에 집값 잠깐 일시적이지만 좀 빠졌잖아요. 그런 건 올 수 있다. 근데 네. 그건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는 그 전세가 뭔가가 좀 하락을 하든지 해야 이제 집값이 조금 하락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전세 쪽에서 이게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이 2017년, 18년 같은 데는 네. 확실히 다주택자가 좀 올렸어요. 그건 사실이죠. 또 법인도 있었고. 근데 네. 이게 이제 2018년 9.13 지나고 하면서부터 또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돼 있는 네네. 그 기한도 끝나고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집 사기 되게 어렵고 양도세 중과도 세게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쭉쭉 벌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19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매매는 주로 갭 투자로 갔단 말이에요. 갭 투자라는 게 결국 전세 끼고 사는 건데 네. 전세 가격이 만일 빠지면 갭 투자가 되겠냐라는 거죠.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주된 매수 세력이랄까 에너지는 갭 투자 쪽에서 나왔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쪽에서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는 여건이냐 아니냐가 부동산 시장에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들의 갭 투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있겠고 또 비규제 지역이거나 규제가 약한 지역들은 갭 투자 얼마든지 일부, 가능했었으니까요.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2기 신도시 중에서 미분양 나 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었잖아요. 네네. 뭐 어디라고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다 떠오르잖아요. 네. 그게 근데 작년에 평균 그 시군구 기준으로 30% 이상 상승했던 지역들이 다 거기잖아요. 네. 결국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양도세 중과 완화는 그 2년 거주자들한테만 주는 네네. 혜택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면서 좀 다주택자 팔아라라고 매물을 지금 출회를 시키고 싶어하는 정부의 마음을 이해가 될 정도로 네. 너무 차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 좀 차익 실효성
차익 실현성 매도가 좀 나온다면 네. 시장에 안정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지. 네. 전세가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막 부동산 시장이 붕괴된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네. 게 아닌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는 거를 봐라. 그러니까 살 사람 다 샀다라는 논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뭐 사주겠냐 하면서 못 버티고 이제 뭐 매물이 점점 쌓여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래량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일단 뭐 거래가 네. 대부분 증여성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작년 그 6월 이후에 네. 잠깐 그때 좀 또 잠깐 인하됐었으니까 네. 작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대부분은 양도성 또는 증여성 거래라고 본다면 거래가 죽은 지는 꽤 됐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거래 죽었을 때도 집값은 폭등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냐. 네. 결국 시장에 있는 모든 매물 호가 다 잡아먹는 가격이 나오고 그걸 또 잡아먹고 하면서 네. 한 건 한 건 나올 때마다 가격이 퉁퉁퉁퉁 뛰던 게 네. 거래가 잘 돼서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저는 발레가 가능한 주장이다. 저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 네.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온 적도 있었음을 알고 있고요. 네. 그거는 뭐냐면 경제 충격이 와가지고 호가를 아직 조정하지 못한 매물들은 쌓여있는 반면 살려는 사람들은 저 밑에 가격 아니면 네. 쳐다보지 않으니까 결국 거래가 줄고 그 뒤에 저 밑에 받쳐놓은 매수세의 가격이 체결되면서 네. 가격 조정이 현실화되는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의 패턴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지금 오면 그게 가능한데 그 주장은 금융위기를 이미 사전에 전제한 주장이다. 네네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사실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전세가가 내려가지 않고 만약 올라가거나 버텨주면 사실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아주 세금이 급한 분들 아니면은 그냥 전세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 전에 네. 잔금 다 치면 좀 깎아줄게라는 네. 매물들은 꽤 있어요. 지금도. 네. 6월에 종합 그 부동산세, 종부세 내야 되니까. 네네. 그 6월까지만 미리 좀 내가 돈 잔금 다 치면 이번에 또 양도세도 중과 네. 완화되고 하니까 그런 매물들은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근데 그게 과연 시장의 연쇄적인 가격 하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6월 지난 다음에 또 시장이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서 잠길 수 있다 또. 이 가격에 살 생각했으면 사세요. 이제 전세라는 매물도 없었지만. 하긴 어차피 뭐 세금 6월 1일에 세금 냈으니까. 그때 뭐 한 2억 낼 거라면 2억 깎아서 지금 팔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차피 세금 내고 나면 뭐 살벌한 세금 아니에요? 굳이 급하게 안 팔 거다. 그렇죠. 야,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며칠 전에 그 양도세 감면 뭐 발표는 확실히 나고 5월 네네. 10일부터 이제 소급 적용하겠다라고도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시장에는 뭐 큰 영향까지는 아니다라고 아니 보세요. 뭐 효과가 없지는 않은데 이거 안 했으면 급등했을 걸. 아. 그래도 이거 덕분에 조금 네. 매물 나오는 효과는 네네. 있다. 아. 그러니까 이건 잘한 일이다. 근데 네네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네네. 생각이죠. 결국에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타워 크레인을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네. 없잖아요. 하나는 공공부문에서 짓는 건데 네. 2020년 8.13 대책에서 정부가 127만 호 공공주택 짓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태릉 골프장부터 과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부지까지 어디까지 지금 2년이 지나도록 타워 크레인 하나 올라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면 알지만 공공부문이 집 짓는 게 이제 점점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 내부자 정보가 다 세요. LH 공사 사태 우리 잊지 네네, 않았잖아요. 네네. 정말 잊을 수 없죠. 이게 첫 번째 내부자들한테 다 먹을 기회를 죄송합니다. 수익을 낼 기회를 다 주니까 네.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이냐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제 3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2017년 9.13 이후에 지금 벌써 만 5년 돼 가는데 우리나라의 이 3기 신도시 지어지는 예정 택지 중에 어디 한 군데도 토지 보상이 완료된 데가 없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창릉 신도시의 예정 부지에 있는 유명한 한정식집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주님한테 준 자주 가니까 이렇게 이거 안 나가요? 그랬더니 다들 나가면 나갈게요. 그러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대토가 잘 안 됐거나 뭐 아직 그렇겠죠. 돈이 안 됐거나 네네. 그리고 저기 또 교산 신도시에 네. 예, 또 거기도 유명한 또 한정식집 있잖아요. 거기 유명한 집 있잖아요. 임장 안 가시고 음식점만 아니 가시고. 그거 간 김에 돌아온 거지. 아무튼 그 철푸덕하는 그 유명한 집 있잖아요. 예, 그 아까 네. 창릉 신도시 그 한정식집은 좀 그래도 네. 안에 인테리어도 좋은데 교산 신도시 한정식집은요 뭐 그렇잖아요. 아무튼 거기 가도 똑같단 말이에요.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예정지인데. 예, 지지난주인데 그 뭐 네. 거기 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와. 이용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라는 팻말 붙은 게 한 2년 됐는데 아직도 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이게 공공은 안 돼요. 네네. 이제 안 돼요. 옛날처럼
택지개발 촉진법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용. 네. 이거 이제 민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나라에서 신도시 이제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그러면 남아 있는 건 민간 택지밖에 없는데 민간 택지 공급을 확대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어떻게든 좀 수정을 해서 아니 그 차익에 대해서 뭐 50%인가요? 그건 좀 너무 과하잖아요. 이게 무슨 징벌적인 그런 기분이 좀 들 정도. 세 번째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돼 있는 이상한 규제들. 집이 더 썩기를 바래야 되는. 붕괴되기.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지 않은 집들이 철골 구조만 아직 버틸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안전진단 등급 B를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 근데 이 세 가지가 근데 그 다 국회와 하나는 대통령 시행령으로 되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령으로 됐는데 이 두 번째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법을 개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시의회 쪽에 아무튼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그 시의회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일 또 지선을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어제였나 오늘이었나 그 지금은 이제 후보자라고 봐야 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아직 선거를 해봐야 알겠지만 약간 조금 뭐 공급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지금은 사실 안전 진단 같은 것도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년으로 좀 뭐 미루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공급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올해는 금융 위기가 오면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걸 알면 위기가 아니지 미리 대비하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 경제에 강력한 외부 충격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다 해도 올해는 집값이 빠지기 어려운 이유가 어딜 봐도 입주 물량이 없는데 그럼 결국은 서울 살고 싶은 사람 또는 일기 신도시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 또는 교통 여건 좋은 그런 좀 선호되는 신도시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전세를 결국 올려주게 될 텐데 그렇게 전세가 밑에서 위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빠질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가겠냐. 그러니까 급등을 조정이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반기는 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안 사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간의 어떤 느낌을 봤을 때 공급이 어쨌든 지금 적다고 했으니까 타워 크레인이 지금 없잖아요. 없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2, 3년 정도도 어쨌든 좀 상방으로 간다고 조금 예상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럼 나라 망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말씀하세요? 이 가격은 좀 심각한 버블이고 현재 특히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역사상 최악의 버블이기 때문에 이 정도 최악의 버블이 왔을 때는 그냥 보합 정도로 가는 게 우리 모두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거고 제일 좋은 게 강보합이고요. 약보합은 또 위험해요. 어쩌다가 툭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2010년부터 13년 사이에 하우스푸어 사태 때처럼 서울이 그때 누적 조정이 가격이 5% 정도 조정받았거든요. 그 정도에 걸친 장기간에 걸친 고점에서의 횡보, 고원장세 정도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최선인 거고 여기서 만약 10% 20%가 더 오른다. 이건 정말 다 팔고 떠나야 되는 장세가 올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소득이 그만큼 올랐냐 이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20.2% 전국 단위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할 거 없이 작년 가계금융복지조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6% 정도 우리 소득이 오른 걸로 보여요. 인플레 때문에 영향을 받았죠. 그럼 결국 나머지 14%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멀티플이 올라간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거고 또는 버블이 그만큼 생긴 거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근데 올해 다행스러운 게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한 2% 나올 거고 물가 상승률 한 4% 나오면 올해도 대략 명목 성장률 6%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그냥 플러스 한 2%로 났다 그러면 4% 빠진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작년에 생겼던 14%의 버블이 조금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가 좋은 거지. 계속 2, 3년 어떻게 더 오른다. 여기서 한 10% 20% 더 오른다. 그러니까 전국 기준. 이렇게 되면 이건
쫓아갈 수가 없는 게 그렇죠. 되는 거죠.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게 선반영된 걸 좀 기다려 주는 것도 그렇죠. 필요한데 맞습니다. 여기서 또 가면 어떡하냐. 뭐 대표적인 게 세종이잖아요. 네. 세종이 2020년이었나? 네. 그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40% 올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작년 올해 2년 연속 빠지고 있는데 그 빠지는 폭이 누적해서 3%까지 안 되나 그래요. 그건 뭘 뜻하냐면 40% 올랐던 걸 인정하는 거래고 충격이 없죠 그러면.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그러니까 40%도 버블이지만 네. 그 뒤에 가격의 하락이 크지 않으니까 그 가격이 그냥 인정되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 20% 올랐으면 올해 내년은 쉬어야지. 여기서 더 간다. 여기서 더 위로 간다라고 네. 하면 갈 수는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제가 마음대로 통제 못하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진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300원이 고점이 아니라 위로 더 뚫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의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중이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 잠깐 하셨지만 8월 이후로 어쨌든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못 쓰는 분들 나타나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많이 올려주든지 이사 가든지 아니면은 조금 안 좋은 동네로 가면서 아예 집을 사든지 뭐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어찌 보면 생존과도 비슷한 아주 중차대한 상황인 거잖아요. 집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저가에서 다시 막 매수세가 일어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 있죠.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아, 북남 채널에 왔으니까 여기 네. 부동산 좋아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 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작년에도 집을 안 샀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돈이 없거나 네. 두 번째는 부동산 망한다 쪽이거나. 하긴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예. 네. 아니 제가 뭐 원동네 다니면서 제발 좀 사라고 그러고 다니다가 작년 봄 딱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사자 소리 안 하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는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오르니까 저는 뭐 그 정도 오를 줄은 몰랐고요. 자, 이 두 잣대를 보고서 첫 번째 1년 사이에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네. 사야죠. 근데 1년 새에 돈 번 게 그대로인데 집을 사겠다. 네. 이건 말려야죠. 억지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걸 산다. 굉장히 위험한 시도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전세가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면 반전세 가야죠. 차라리 반전세라도 예, 가 지금 있어라. 전월세 전환율이 3% 밑으로 왔습니다. 3%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월세가 싸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 가격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오르다 보니까 네. 집주인들도 전세를 그거 새로운 사람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또 안 그래도 뭐 저금리 환경이니까 네네. 반전세로 다 돌리고 있는 네네. 중이죠. 근데 그 반전세 이율이 서울이 얼마냐면 현재 2.8%까지 내려왔어요. 네네. 시장 금리는 오르는데 반전세 이율은 내렸다니까. 얼마 전에 4%였잖아요, 그게. 네. 그만큼 반전세 이율이 내렸다라는 건 뭘 뜻하냐면 전세를 주던 분들이 지금 최근에 반전세로 많이 공급이 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전세로 좀 들어가고 열심히 악착같이 모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또 이 정도 이자율이라면 네. 사실은 전세는 무이자로 집주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 대출 금리가 제로 금리라는 걸 생각해 보면 2.8% 정도 반전세로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 전월세 네. 전환율로 2.8% 정도의 부담을 지고서 월세를 내는 거는 그게 그렇게 정말 불이익이냐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전월세 전환율이 4% 5% 이상이었으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월세라고 붕괴하고 네.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정말 소득이 너무 낮아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사는 거였다면 이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없어지는 중인 거지. 네. 월세가 일반화되고 있고 월세 이율이 시장 금리에 비해서 얼마 높지 않은 수준까지 내려왔으면 월세로 가면서 1억과 깨물고 다음 사이클 노리는 거지. 여기서 패닉바이를 하려면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거지. 네. 왜 패닉바이를 이렇게 늦게 하냐 이거죠. 20.2%를 한 해 땡겨놓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0.8% 올랐던데 네. 도대체 이렇게까지 오를 동안은 안 하다가 지금 하겠다는 그게 나오는 건 오히려 고점 신호 아니냐. 그러니까 버티다가 그럼요. 이제 와서 이분들까지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고점 신호. 고점 신호다. 그래서 제가 부익남 채널에 나오는 네. 이유가 네. 그런 분들 나올까봐 좀 말리려고 나온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에 뭐 반전세 결국에 월세를 내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월세를 내면서 계속 뭔가 돈은 빠져나가고 하면 나는 투자가 어떻게 언제 나는 집 사냐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그걸 좀 주저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전제가 돈이 없어서였잖아요. 우리가 아까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잖아요. 첫 번째 돈이 없는 종류는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샀던 거고 두 번째 분은 주택 가격이 빠질 거라고 베팅하신 분들이잖아요. 네네. 첫 번째 부류의 분들은 그럼 그 전에는 대출이 없었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이에요. 네네. 주택 구입 자금도 대출이에요. 네네. 그다음 어차피 대출인데 뭐 전월세 전환율이 오히려 부동산 담보대출 이율보다 좀 낮다는 거죠. 네. 오히려 월세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된 시장 환경도 보시라는 거죠. 꼭 월세를 사라라는 뜻이 아니라 네.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받는 금리보다 월세 전환율이 더 싸다는 거죠. 왜 그만큼 월세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지금 어쨌든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생애 최초나 해서 좀 LTV를 좀 그래도 좀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는 거는 너무 좀 늦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네. 금리도 네, 또 올라가고 작년 금리 있으니까. 작년에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하면 한 2% 후반도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 4%. 네.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무기재 유보금자리론이 한 4%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죠. 금리가 우리 1% 인상됐으니까 대출도 금리도 인상돼야죠. 작년 이맘때 더 낮은 가격에 더 좋은 금리로 대출받아 살 수 있었던 분한테 더 높은 가격에 더 높은 금리로 지금 사도 돼라고 말하려면 굉장히 이거는 그 사람의 소득 수준 또는 그 사람이 사고 있는 집의 어떤 미래 가치 이런 걸 다 따져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이지 그냥 사라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결국에 안 사겠다. 그러니까 뭐 못 사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쵸.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이번 통과. 안 사겠다. 오케이. 그럼 안 사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전제 조건은 결국에는 지금 가격보다는 뭐 최소한 뭐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조만간 온다는 게 있어야지 사실 안 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부임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작년에 20% 올랐는데 우리의 소득은 6% 올라서 14% 버블이에요. 이 이야기죠. 네. 똑같은 거예요. 명목 가격에 집착하지 않으면 살 수 있게 돼요. 명목 가격에. 예, 2014년 부동산 시장의 최바닥에서 서울의 강남에서 평당 3천만 원대 분양가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집 한 평에 3천만 원이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네. 제가 연금에 있을 때, 국민연금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적인 가격 3천만 원은 비싸다. 근데 맞는데 강남에 요 몇 개 나오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제외하고 나면 앞으로 강남에 새 아파트가 나오지 않는 희소성을 생각한다면 이게 그렇게 많이 비싼가? 더 나가서 2007년 버블 세븐 이후에 7년이 지나서 물가 같은 기간에 한 10몇 %, 20% 올랐어. 그때의 고점보다 같은 물가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은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생각하면 굉장히 내려간 가격이니 이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그때 분양을 받아서 지금 집을 어떻게 할까? 뭐 세금 때문에 고민이네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건데 그 때가 왔댔는데 아니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 부동산 가격이 5천만 원이라는 게 말이 돼? 지금 서울 평균이 5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몇 년 뒤에도 또 할 거라면 부동산은 영원히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분은. 왜? 그건 나라가 망할 때 못 사요. 네.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네. 5천만 원이 4천만 원 됐다. 절대 못 삽니다. 그 사람. 왜? 나라 곧 망할 것 같은데 뭐하러 사겠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떨어질 땐 결국에 뭐 어떤 금융 위기나 아니 은행이 망해야 부동산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축은행 위기가 터졌던 2010년 97년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문 닫았던 97년 이 두 번이 우리나라 절대가격 기준 빠졌던 두 번인데 이 두 번 다 경제 위기가 왔을 때잖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축은행 버블 붕괴 그다 외환은행 매각 뭐 연이어 벌어졌던 외환은행은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건 그 전에는 카드 위기였고요. 아무튼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쭉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이 절대 가격이 지금보다 엄청 많이 빠질 것이냐 이렇게 물으면 조금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5천이 4천 된다는 건 20% 빠진다는 건데 그건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연 5에서 6% 정도 당신의 소득이 증가한다라면 그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소득 대비 집값은 서울 평당 5천만 원이 못 박혀 있다면 당신 소득 기준에서 싸지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다면 사는 거지. 네. 절대 가격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절대 이 가격에 못 사라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건 잘못된 거죠. 내가 같은 가격 10억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네. 인플레가 매년 올해처럼 4% 5%씩 매년 나면 안전자리에서 계속 가격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가격은 그대로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가격은 떨어진 거죠. 실질은 그러니까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이 가격에 살 수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인플레를 감안하면 가격은 뚝뚝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런 인플레, 금리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지. 자꾸 절대 가격에 집중하면 이번에 놓친 기회에 또 다음에도 놓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나의 소득 대비, 소득 전망 대비, 시장 이자율 대비해서 집값이 싸냐 비싸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절대 가격 분양가가 5천인데 이게 말이 되냐, 4천인데 말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어쨌든 지금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오지 않으면 당장은 뭐 지금은 뭐 상황이 뭐 이렇게 상승 쪽으로 좀 무게가 있긴 특히 한데 선거 때문에. 네.
6월 1일 선거가 있어서. 네. 근데 이제 2, 3년 안쪽으로도 어느 정도 좀 상승 여력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고 또 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 공급을 화끈하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또 이게 국회가 오케이 해서 네. 정말 이 강남이 또는 저기 강북이 그냥 타워 크레인의 숲으로 돼가지고 3년만 지나면 입주 물량 쏟아지면서 전세 가격 폭락할 거다. 물론 네. 전세 가격 폭락한다고 집값 폭락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알죠 우리가. 그러나 전세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입주장에는 전세 가격 떨어지잖아요. 네. 그 입주장에 전세 가격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되면 정말 좋은 일 아니에요 서로가? 주거 안정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또 새 아파트 들어가시면서 효용도 엄청 높아질 거고 집값 상승도 억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만 안 올라가도 사실 어느 정도 주거 안정은 되는 건데. 그렇죠. 월세가 일단 네. 그렇게 안 오르니까 지금 네. 물론 이제 그 절대 가격은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 말은 전월세 전환율, 전세에서 월세로 갈아타라는 데 따르는 직접적 부담은 옛날보단 그래도 덜한 게 정말 다행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작년까지 참은 분들이 지금 와서 너무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반전세를 올려주면서 그리고 기회를 보는 게 좋겠다. 그 빚을 졌으니까 반전세도 빚이잖아요. 그렇죠? 네. 악착같이 저축해서 단계를 누리고 또 가점제가 완전 폐지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청약 가점제가 지금 100%인데 뭐 아마 부분 추첨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꾸준히 또 청약 넣는 것도 방법이죠. 어차피 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신규 분양이 나오기는 그런 건 또 쉽지 않으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공급을 좀 풀어줘서 좀 미래에는 좀 공급이 확실하게 되는 거를 보여줘야 조금 시장 안정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더 궁금한 거는 그리고 더 급한 거는 이쪽인 것 같아요. 미국 주식부터 해가지고 뭐 한국 주식 뭐 지금 코인까지 뭐 다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거의 기저에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이거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이 또 빅스텝 막 해서 0.5%도 올리기도 했고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금리를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연말에 한 2.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말에 2.5요? 예,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 예, 빅스텝 최소 3번. 예, 자이언트 스텝 2번 아니면 자이언트도 나오나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 했어야죠. 예, 연준이 실수했고요. 네. 저는 0.75%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매를 한번 맞고 그다음 쉬는 게 낫지. 찔끔찔끔은 이게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연준이 너무 그 금융시장에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 마음 아픈 나머지 0.5를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혼나고 있죠. 지난번 0.25도 그때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0.5% 올렸어야죠. 아무튼 매는 먼저 만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과단성 있게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오히려 그때 빨리 적게 인하해 주는 게 낫지. 찔끔찔끔 올리다가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 나는 게 최악인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서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하긴 이게 매를 맞으면 사실 시원한데 맞아요. 때릴까 말까 하면 겁만 주면 제가 저 홍씨잖아요. 네. 앞에 김씨부터 두들겨 맞잖아요. 죽겠더라고요. 그러네. 물론 선생님 손에 힘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살살 때리시긴 했는데 앞에 애들 죽는 통곡 소리가 나는데 제가 좀 고등학교 때 70 한 반에 70명 시절이니까 정말 나중에는 거의 이게 그냥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차라리 강 씨는 이미 다 맞고 이제 아픈 것도 없어졌는데 그렇죠. 난 기다리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세게 맞았겠지. 그렇긴 하죠. 그러면은 더 빨리 올려야 된다 사실. 네. 이번에 75p 올리고 차라리 6월에 쉬는 게 낫는데 이건 뭐 6월도 무조건 올릴 거고 또 7월인가요? 7월에 9월에 또 올릴 것 같은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올해 연말 3% 볼 수도 있지 않나. 근데 뭐 3%까지는 모르지만 2.5% 안 가면 오히려 시장이 놀랄 분위기다. 그러면은 이 금리 인상과 어떤 금융자산의 어떤 관계는 약간 반비례 관계로 봐야 되나요? 예, 그런 올리면?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플레가 왜 났냐? 경기가 좋아서 저기 수입 중고차 2년 저 웃돈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팔고 차를 사러 가면 2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경기 좋은 거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가 난 거잖아요. 이런 면도 있거든요. 전쟁 말고.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나고 있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쁜 뉴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채권이 안 좋지 주식은 지금은 그렇게 나쁜 장세는 아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결국 버블이 터진 거죠. 기술주 버블이 터진 거지. 이게 뭐 다른 뭐 주식시장이 정말 실적이 나빠서 기업 실적 지금 역사상 최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대비 그동안 너무 과하게 좀 올라갔던 가치평가 쉽게 받았던 해서 게 적자 기업들인데 주식시장에서 고평가 받았던 기업들이 이제 터진 거죠. 네. 금리가 인상되면 어디가 제일 힘드냐면 빚진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재무 레버리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말고 또 영업 레버리지도 되게 높은. 왜냐하면 설비를 갖춰서 한 방에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 레버리지도 높고 영업 레버리지도 높은데 금리가 인상되면 네. 되게 이제 막히기 시작하고 그 막히기 시작하는 것을 뚫으려면 증자밖에 없었는데 주가 빠지는 순간 증자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회사채 시장을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투기 등급이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서 이제 붕괴되는 기업들이 네. 나오기 시작하면 이 붕괴 속에서 또는 미래 전망이 어두워지는 기업들에 대해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는 펀드들은 환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덜 빠진 주식을 팔다 보니까 상당히 기업 실적도 좋고 멀쩡한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애플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까지 먼저 팔아서 일단 이 상환 요구를 메꿔야 되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못 오르던데도 함께 빠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자이언트니 뭐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물가가 계속 이렇게 인상되는 것 때문인 건데 결국에 물가 잡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럼 되게 지금 심각한 수준인가요? 이 인플레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지는 않은데 네. 선거가 걸려 있죠. 뭐 8.1% 올랐다 막 예, 그러잖아요. 그게 근데 뭐 심각하지는 않은 게 네. 왜 그러냐면 안에 그 인플레이션의 구성을 살펴보면 중고차값 오른 거가 있고 그리고 국제 유가 오른 거, 네. 식료품 가격 오른 거 이게 세 개 합쳐서 한 5%. 이게 한 5%를 차지하니까 사실 물가는 한 3% 오른 거예요. 근데 이 5개가 근데 네. 이 저소득층들에게 문제가 되는 물가들이 많죠. 네. 미국 사람들 돈 없어도 차는 있어야 된다고 네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고차값 오르면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되고 또 집세도 요새 이 영향으로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세도 네네. 오르니까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 세 가지는 못 건드리는 거고 이게 뭐 여기서 금리 인상도 해결 안 되니까 그렇죠. 결국 집세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인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잡아야 집세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금리 인상이라서 이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지만 떠밀려 하는 금리 인상이라 이렇게 연준도 저렇게 힘든 거죠. 공격적인 선제적 금리 인상을 못하고 네. 왜 이렇게 떠밀려가면서 하느냐. 네. 사실 이거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인플레 잡을 자신이 없거든. 인플레를 유발한 요인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대로 금리 두 가지 올라가고 중에 하나죠. 물가는 두 가지 중에 상승하는 하나예요. 첫 번째 전쟁이 끝나든가. 전쟁이. 네, 두 번째 바이든이 미안하다 그러고 셰일 오일 기업들한테 가서 친환경 포기하고 친환경 포기하고 인센티브를 주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하는데. 네, 근데 셰일 오일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앱슨 모바일 1분기 실적 나온 사업 보고서를 보는데 뭐 그 그림 위주로 봤어요. 근데 보니까 투자액보다 배당이랑 그 주주들한테 주식 바이백이 훨 많아. 투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사회에서 투자 계획 올리는 걸 다 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간단하죠. 20, 30년 뒤에 유정 다 폐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다 뽑아낼 수 있냐? 네. 이익을 다 뽑을 수 있냐? 이 투자 비용 뽑을 수 있냐? 자신 없으면 가져오지 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2050년까지 넷 제로잖아요. 네. 그거 하려면 유정 다 폐쇄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약속과 이 약속에 문제가 생기면 유연하게 내가 그때 좀 잘못했다. 네. 일단 우리 경제, 우리 국민들 살리고 보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당내 민주당 내에 있는 좌파 반대 때문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 지금 전쟁까지 또 들어가 네, 있는 그러니까 상태니까. 전쟁을 러시아를 확실히 물먹이고 싶으면 미국이 셰일오일 증산하면 해결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셰일오일만 확실하게 증산해서 하루 생산량 배럴당 생산량 2019년 최고치인 2천만 배럴 넘어서서 2,200만 배럴, 300만 배럴을 생산한다 그러면 유가 빠질 거고 유가 빠지면 러시아가 어디 몰래 기름 팔아가지고 전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요? 결국 이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것은 물론 나쁜 러시아 때문이지만 미국도 셰일오일 생산을 했다가 적극적으로 못하고 또 더 나가서 사우디한테 가서 빌러 가야지. 삐졌으면 이란이랑 우리 지금 화해하려고 그러는 거가 사우디 너네한테 너무 그렇게 상처가 되는 줄 몰랐어. 네. 노래 가사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그렇게 당신이 화난지 몰랐으니까 내가 이 노고를 이끌고 사우디 너네한테 가서 내가 고개 숙인다. 쇼 한번 해주면 되는데 안 가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중고차값 때문이었는데 그거는 지금 차값이 벌써 3달 연속 빠지니까 완만하게 그래서 이번에 물가가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다른 뭐 유가나 특히 식료품 가격은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이오 디젤 이런 게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여러 나라에서 콩이나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디젤 만드는 연료만 생산하지 않아도
전 세계 식량난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유가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식량난이 생기는 면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네. 결국 뭐냐 하면 그들이 좋아하는 청정에너지 바이오 디젤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수억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태를 방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보인가? 그게 정말 ESG인가? 너무나 허구적이고 네. 특히 유럽인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네. 저런 작태들 네. 그들이 사주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로 우크라이나에서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ESG를 외칠 수 있는가? 네. ESG에서 안 살 수도 없잖아요, 근데. 아니 절약을 해야지. 절약을 불악을 해서? 강화해야지. 아니 그렇게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거버넌스를 강조했으면 여름에 에어컨 안 돌려야지. 여러분 네. 말로 하는 도덕은 되게 쉬워요. 근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민낯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뭐 전면전 더 간다, 장기전 간다, 총동원 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계속 이 물가 잡는 데는 악영향일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네. 상수고 제가 네. 봐서는 그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랜드리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공짜로 빌려주는 겁니다. 네. 세계 2차 대전 때 소련한테 미국이 그 무기를 빌려줘서 히틀러를 꺾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빌려줘서 푸틴을 꺾으려고 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 랜드리스 들어갔다는 자체가 벌써 장기전이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셰일 오일 증산밖에 없는데 네. 그 증산 여력을 가진 거는 미국밖에 없는데 과연 카밀라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당내 민주당 내 좌파들의 어떤 그런 반대들을 물리치고 셰일 오일 생산 기업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일하려는 사람들한테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해준다든가 혹은 더 나가서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하반기에 예산 통과시킬 때 셰일 오일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보조금을 준다든가 결국 이 세 가지잖아요. 근데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공화당은 동의할 네. 텐데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 있으면 병자호란 때 네. 주전파가 떠올라요. 축제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김상헌을 비롯한 수많은 우리나라의 전쟁에서 싸우자 그랬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네.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황이 나중에 안 되네. 사막사 그러면서 끌려가고 또 다 지금 고향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뒤늦게 끌려간 거예요. 아니, 이게 뭘 의미하냐면 행동하지 않으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칭송받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헛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행동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3세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곡물 가격 올라서 굶어 죽는 일들이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저는 이 사태가 한심스럽고 이 한심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라도 좀 잘 대응하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 종합 안 돼요. 저도 두서가 없어서. 앞에 아니 물가 상승을 못 잡는 거잖아요. 결국에 원유도 안 잡힐 거고 아니, 식량난도 계속될 거고 그러면 뭐 중고차 가격이나 떨어지겠지. 예,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집값 네. 떨어뜨려서 네. 거기 한 5%는 계속 오르더라도 네. 나머지를 마이너스 만들면 물가 상승이 한 4%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거 이제 그런 불황이 오는 거죠. 네. 그거 따라서 또 예. 금리도 계속 올릴 거고 안 올릴 수도 없을 거고. 예, 그래서 연말에 이대로 그러니까 네. 조건이 제가 두 가지 들었잖아요. 네. 첫 번째 우크라이나랑 네. 소련의 전쟁은 장기화된다. 음. 두 번째 셰일 오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이 별로 없는 상태 내에서 채산성이 높은 유정 위주로만 생산이 가속화되는 정도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 최대 생산량에 도달하거나 그걸 넘어서는 시점들은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다 라는 전망을 제가 두 가지를 전제로 했을 때 미연준이 갈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가 총대를 메고 욕을 먹어야지 어쩔 수 있나 하면서 2.5 내지 3%까지 금리를 올려서 중고차 값을 잡고 네. 또 더 나가서 집값을 잡음으로써 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어디든 좀 완화를 시켜보자. 조금이라도 좀 줄여보겠다. 예, 바이오 디젤이라도 빨리 폐지하는 그 바이오 디젤 관련돼 있는 그런 거라도 보조를 폐지하면 그치, 먹을 게 없는데. 예, 지금. 곡물 가격이라도 안정시킬 수 있을 텐데 네. 그 돈이 되는데 그걸 음. 안 할 것인가? 지금 유가가 이렇게 비싼데 바이오 디젤을 왜 생산 안 해요? 네. 그럼 남이 굶어 죽든 말든 기름으로 짜내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보이는 미래라는 것은 결국 안타깝게도 금리가 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야죠. 네. 저희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주도권은 없으니까 네, 네. 일단 열심히 따라가야죠. 우리도 같이 그냥 금리는 계속 상승을 시켜야 될 텐데. 네, 그렇죠. 네. 현재 1.5%인데 뭐 올해 중에 우리도 한 1%는
모태들 인상하지 않겠는가? 그럼 저희도 한 2.5 정도 갈 것이다. 갖다 놓지 않을까?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못 버티겠죠. 미국은 금리 2.5%라도 잘 버틸 텐데 우리는 금리 2.5%에다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해서 하면 대충 대출금리 한 5% 된다라니까 모기지 유목 보금자리론도 한 5% 가까이 된다는 건데 지금 4%인데 5%까지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내수 경기가 이제 특히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284조 원이죠. 그래서 소상인 자영 상공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연장해 준 게 이번이 3차 연장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 3번에 걸쳐서 대출을 만기 연장을 해준 게 284조인데 이거가 이제 또 들어올 텐데 왜냐하면 조금 연장해줬으니까. 그러면 이거가 또 연장을 할 거냐 이렇게 경제가 정상화됐는데 인플레가 나는데도 연장해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게 일부는 상환을 해라 또는 만기를 너네가 알아서 연장해라라고 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를 텐데 기업들 중에 괜찮겠나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아니죠. 우리는 물가는 그렇게 많이 여기서 더 못 오르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미국만큼 돈을 뿌린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물가 상승률 절반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물가 꺾이면 우리도 꺾이는 거죠. 슬픈 이야기죠. 미국은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GDP 20%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뿌렸는데 우리는 2번 찔끔 뿌린 거 그것도 선거 직전에 뿌린 거 말고 없잖아요. 미국은 진짜 엄청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난 거고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피죽도 못 먹고 있었는데 무슨 인플레예요. 그냥 외부 국제유가 오르고 그래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도 4.8%인가 물가 올랐는데 식료품이랑 뭐 외식비 이런 거를 제한 나머지 물가 상승률 2%인가 그래요. 우리 물가는 되게 안정돼 있는 상황이죠. 사실 금리 인하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 우리도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미국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체력은 미국만큼 안 되는데 금리는 같이 올리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부동산 이야기하면서 오르긴 오를 텐데 그렇게 많이 못 오를 거고 좀 쉴 것 같아요라고 희망을 담아 그런 전망을 한 이유도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냐. 그리고 주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자꾸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되면 조금 뒤로 미룰 생각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1년 정도라고 만약에 보면 금융자산 쪽 특히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주식도 그러면 전망이 좀 낙관을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게 제가 좀 다른 게 왜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쉬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이 벌었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너무 많이 벌어서 올해 쉬는 거지 나빠서 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뭐 금리 집값이 20% 오른다는 전망이 있으면 금리 3% 4%가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죠? 사실 핑계지. 그죠? 근데 작년에 20%가 오른 다음에 금리가 3% 4% 되면 부담스러운 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주식은 반대로 고점에서 20% 30% 빠진 상태니까. 그렇죠. 많이 빠졌죠. 아무리 지금. 미래가 어둡다 해도 싼데 이건 자산 가치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정도는 이야기해 볼 수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반등할 여지도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데드캡 바운드라도 한번 나온다. 그런 정도는 돼 보입니다. 우리나라 주식들 중에 실적이 좋은 것들도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작년보다 어쩌면 이대로 가면 올해 이익이 더 나올 텐데 왜 그러냐면요 환율 때문에 작년보다 환율이 200원 올랐어요 이맘때보다. 그래서 환율 얘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1,300이잖아요. 저번에 저희 방송 무덤을 나오셔가지고 1,000원일 때 사고 1,300에 팔아라. 근데 그게 왔어요. 저도 한 1,000원, 1,100원에서 막 사놨었거든요. 우와. 저는 이제 구글에서 돈을 받으니까 달러로 받잖아요. 뭐라고? 같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1,300까지 가니까 이제 어찌 환율도 이렇게 높은데 그때 말씀하신 게 환율 높아지면 기업 실적도 좋아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수출 기업들은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또 주가에는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환율 떨어져도 또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데 아직은 환율이 오르는 중이니까 뭐 아직은 섣부르지만 환율의 급등세가 좀 진정되고 좀 공포가 완화되는 시기가 오면 레버리지 청산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던 사람들이 지금 청산 당하는 중이거든요. 금리도 오르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되는 데다가 주가도 폭락하니까 연쇄적으로 좀 청산되는 중이라 시장이 흔들리고 시장 흔들리면 일단 외국인들은 무조건 빼니까 그 때문에 환율이 오른 거라서 나라 망할 펀더멘탈이라 환율이 오른 건 아니라서 뭐 제 생각에는 1,300원 정도 가면 또 우리 원화 자산 저가 매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은 일시적으로 약간 조금 상승한 거다라고 좀 그리고 거예요? 이 환율이 유지되면 녹아날 기업들이 너무 많다. 대박이 날 기업들이 너무 많다.
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환율 100원 올라가면 대략 이익이 12조인가 15조 늘어요. 그러게요. 예, 네. 그런데 지금 200원 올랐으니까 이것만 해도 25조? 뭐 30조 정도의 이익이 더 나는 건데 이거 들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배당해 주겠죠. 자사주도 좀 매입해 주고 네. 개미들 힘내라고 그러면서 네. 캠페인도 좀 해주지 않겠어요? SK 하이닉스도 따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차례차례로 아니 직원들 9% 인상해 줬잖아요. 네. 그럼 배당도 9% 이상 인상해야죠. 아니 주인은 지금 삼성 주인은 살만한 시기인가요? 아니 그건 모르겠는데 나눠선 살만한 것 같아요. 네. 약간씩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갈 이게 것도 해봐라. 저처럼 너무 빨리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월부터 그때 네. 1월에 살짝 처음에 한번 2,600 네. 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5달째 사고 있는데 살 때마다 물리는 종목도 있고 네. 살 때마다 오르는 종목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현 주가 레벨에서는 거의 크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올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타다가 지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은 이제 후속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한번 수출 쪽 특히 수출 쪽에서 잘 나가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자재 사람들. 가격 오르는 걸 제품 가격에 좀 이겨낼 수 전가시켜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뭐 미국 주식이고 지금 다 빠졌는데 여기서 희망을 찾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주식도 오히려 괜찮을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희망적인 얘기는 하나 맞는 것 같고 미국 주식은요. 지금 미국 주식에 물려 있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기술주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죠. 기술주. 예, 그 영업 레버리지랑 재무 레버리지가 높은 회사들. 네. 대표적인 게 딱 아마존이잖아요. 근데 아마존이야 워낙 자리를 잡았으니까 네. 저 정도 주가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제2의 아마존,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고 했던 기업들은 이 그 겨울이 되게 네. 추울 수 있죠. 금리 상승을 버텨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선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특히 레버리지는 이렇게 금리 오를 때는 레버리지 투자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지금 보면 그 마진 뎁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로 하면 신용융자에 해당되는 대출들이 지금 속속 청산되고 있어요. 반대 매매에 들어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렇게 환율 높을 때 미국 주식 들어가는 거는 어떤? 저는 개념이에요? 별로 그러니까 그것도- 팔고 있다는 거죠. 저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 S&P 올드 네. 이코노미 쪽 주식들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손실은 좀 봤지만 작년 대비 환율이 20% 올랐는데 네. 환차익으로 네. 아직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팔고 있습니다. 네. 한국 주식을 네. 좀 사고 한국 채권을 좀 사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걸 팔아서 한국 거를 사는 지금 게 환율이 어찌 지금 보면은 좋으니까 환율이 너무 좋아요. 환율이 너무 좋으니까. 1,280원에 왔는데 고맙죠. 더 가면 더 팔면 되고요. 환율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갈 수 있는데 네.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이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면 결국 경상흑자가 나죠. 그래서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흑자. 달러를 막 가져올 예, 거니까. 지금이야 유가 때문에 무역 네. 적자 났다 그러는데 이 환율이 유지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 잘 벌거든요. 게다가 전쟁 경기가 지금 좀 있어요. 전쟁. 예, 네. 전쟁이 나고 있으면 거기 들어가는 뭐 전차든 뭐 예를 들어서 제벌린이든 이거 전부 다 네. 반도체 안 들어가요? 거기에 거기에 뭐 낸드 플래시,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거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우리나라 생각 안 하더라고요. 수출업이 또 그런데 또 영향을 또 같이 또 받는 그리고 것도 국제유가 있으니까. 오르면 또 조선 회사들, 해운 선박 회사들, 거기다 석유화학 회사들, 석유정제 회사들, 윤활유기 회사들부터 시작해서 실적 좋아지는 회사들이 널렸거든요. 이런 회사들 대부분이 수출 기업들이라 우리 국내 네. 투자자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회사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출 기업들 중에 의외로 좀 저평가돼 있고 이익이 그래도 올해는 딴 건 모르겠는데 올해 내년까지 이익이 계속 나올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네. 빠질 땐 같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실적 되게 좋은데 하면서 같이 네. 내려간 애들 중에서 분명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네. 환율을 이용해서 실적 예. 더 좋아질 것들도 그런 있으니까. 회사들 꽤 많이 보이는데 음. 여기다 리오픈도 또 지금 네. 진행 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네. 뭐 리오픈 관련돼 있는 게 뭐 대표적인 게 여행이나 쇼핑이나 면세점이나 카지노나 뭐 항공이나 숙박이나 이런 데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이 고금리 여건을 못 이겨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그 중에 선도주자들 재무제표 좋은 분들 위주로 투자를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걸 저희들은 이제 퀄리티 투자라고 합니다. 네. 하이 퀄리티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자. 그렇죠. 재무적 안정성이 네. 뛰어난 기업에 투자하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미국 자산이 있는 분들이 많았었으니까
그거를 좀 옮기자 예, 한국 쪽으로. 저는 거기가 그거가 버블이었고 나쁘지 않다. 예, 미국 나스닥은 버블이었고 우리는 저평가된 상황이니까 비싼 거 팔아서 싼 거 사는 게 맞지 않냐. 물론 뭐 한국 주식이라고 해서 아주 매력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배당을 줘야 뭘 사볼 만한데 삼성전자 정도 제외하고 뭐 배당 주는 회사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통합개미들 이렇게 삼성전자 애달게 좋아했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대중 매수가 있는 종목은 그 뒤에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매물벽이 이제 켜켜이 쌓여가지고 오를 때 되게 매물 소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런 건 좀 감고하시고 V자 반등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러나 싼 회사는 되게 많아 보인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이제 뭐 개인들이 많이 사놓은 것들은 오르면 다 본전 찾으면 다 판다 이거죠. 그렇죠. 약간 그래서 좀 올라가기 힘들 수 있다. 그러다가 그걸 뚫으면 날아가더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들 다 내려야지 달리는 거잖아요. 나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는 다음 사이클은 그래도 뭐 부동산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하니까 국내 주식 쪽이 그래도 좀 유망해 보인다. 빠진 게 장땡이다. 일단 뭐 지금 달러도 너무 비싸고 달러 투자도 좀 엔화는 어떻습니까? 네, 엔화 사는 분들 요즘에 저도 엔을 좀 사긴 했는데 그건 저 아들놈이 일본에 있어서 성금용으로 미리 땡겨놓은 거고 엔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베노믹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딴 나라 다 금리 올리는데 일본만 지금 금리 동결이고 뭐 양적 완화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을 자꾸 약세로 유도하려는 게 너무 노골적이니까 환차선 가능성도 좀 아직은 있어서 저라면 엔은 아주 그냥 재미삼아 여행용으로 미리 좀 사두는 정도지 여기다가 메인 투자하기는 어렵다. 어차피 일본 여행은 가긴 갈 거다. 우리 가야죠. 가긴 갈 거니까 뭐 그냥 그 정도 여행 비용 정도만. 야끼니쿠에 남아비로 한잔 해야죠. 그 정도만 하시고 변수가 많다. 그리고 달러도 어렵고 그럼 주식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식 그리고 채권 좋다니까요. 채권이요? 네, 금리가 지금 3.4인가요? 10년 만기의 한국 고금리가 너무 좋고 그리고 미국 모기지 채권 금리가 MBB인가 하는 상품이 있는데 그건 5%가 넘어요. 30년 동안 금리 5% 준다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한국 정부 금리가 3.4예요. 괜찮지 않아요? 근데 그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이 오히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되지. 만기까지 들고 가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언젠가 또 오는 거지. 연 3% 주니까. 쿠폰이 높으면 금리 올라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금리가 없는 그 제로 쿠폰 금리 채권들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번에 보니까 40% 채권 가격이 40% 폭락했어요. 그런 것처럼 쿠폰을 주는 채권, 그러니까 이표채라고 하잖아요. 매년 이자를 따박따박 주는 채권들은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데 만기에 그냥 딱 원금 상환하면서 할인해서 파는 채권들은 이런 금리 상승 국면에 취약하죠.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표면 금리가 높은 채권들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채권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지난 한 40년 정도를 보면 연초 대비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채권형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8.7 정도 어제 보니까 제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알죠. 8.7%를 찍었던데 이게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과인가 봐요. 그러면 살만하죠. 그러네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면 사야지. 아니 모든 가격이라는 게 얘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쌀 때 사서 나쁘냐. 뭐 우리 정부 부동할 것 같지도 않고 원화 채권인데 뭐 저기 윤정기 돌려 찍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올라가는 거를 더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뭐부터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좀 된 거 아니냐. 근데 부동산은 그래도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죠? 작년 한 해 내내 부동산은 그래도 쫓아가면 기회가 있었는데 주식은 동학개미 대거 유입됐던 작년 봄이 지나고 보면 고점이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장밖에 없어 그러고 몰려갔던 지난 여름이 또 미국 장 고점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중의 돈이 몰려가는 곳이 수익이 좋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장이니까 이럴 때 우리 부익램 채널에 또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다음 사이클에 또 볼 수 있는 거죠. 뭐. 채권 그리고 국내 주식. 저는 그렇게 국내 주식 중에서도 특히 저 테크주 말고 수출주, 굴뚝 수출주 좋아합니다. 수출이 되는 걸로 해서 환율을 이용하는 것. 또 우리나라 환율 좋으니까 외국인 관광객 문만 열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상대적으로. 일본이랑 한국이랑 내수 경기도 둘 다 안 좋은데 서로 화해하고 좀 관광객들 무비자 이렇게 해서 좀 으쌰으쌰해서 우리 관광산업진흥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도 요새 해외를 못 나갔더니 정말 나오고 싶어요. 빨리 일본이라도 좀 뚫려야지. 감독님 출장하고 싶어요.
좀 가고 싶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 금 얘기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금은 팔고, 어때요? 예, 저는 팔고 있습니다. 지금이 고점이다. 아니 뭐 금 모르겠는데 네. 주식 채권 다 빠지는데 금만 올랐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금을 팔아서 주식 채권 샀어요. 그러네요. 예. 갈아타기로 간다. 예, 갈아타는 찬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래요? 예, 이자를 주잖아요. 네. 저기 지폐는 네네.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네. 따박따박 나오는데 금은 이자도 안 주고. 금은 오히려 수수료를 떼가요. 그때가죠. 보관 수수료를.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전쟁의 공포가 부각될 때 당연히 금값은 오르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전쟁의 공포가 부각될 때 다들 금주거래 하나 있으면 위안이 좀 되잖아요. 물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아무튼 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불확실성 또는 우리가 또 좀비 영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뭔가 세상이 붕괴된 다음에 우리가 살아남을 때 핵전쟁 이후의 세계 뭐 이런 거 하면 금이잖아요. 네네. 제로 갑자기 떠오르고 금 막 금 썰어가지고 막 이거 빵으로 바꾸잖아요. 참 우리 영화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쟁의 공포가 부각될 때 끝없이 전쟁이 확전될 거라는 공포가 부각될 땐 금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금이 좋은 자산인 건 사실이다.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리스크가 네.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많이 올랐다. 우리 원화 대비. 그리고 환율도 올라서 그러니까 금값이 양쪽에서 더 지금 펌핑된 것도 있는데 펌핑됐다. 맞아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 환율의 영향도 어쨌든 금한테는 악영향일 수도 있죠. 많이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차익 실현인데. 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참 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다행히 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주식으로 가야 되겠구나. 안 가진 게 뭐예요? 얼굴부터 시작해서 구독자에다가 금도 가지고 있다니. 조선 쪽으로 가야 되네. 조선주. 갑자기 거기서 왜 조선이 나와? 아니요. 제가 언제 사라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그쪽 산업이 나쁘지 않다. 국내 주식으로 금을 갈아타는 용도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번 깨달음을 얻습니다. 금이 더 갈 거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었는데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기대할 필요가 없겠다. 꼭지까지 다 먹기보다는 어깨에서 팔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하면 투자가 정말 편하잖아요. 이미 다 떨어진 곳들도 있는데 거긴 죄송합니다. 피바다가 됐는데 채권이 제일 먼저 피바다가 됐고 그다음 주식도 지금 이제 뒤늦게 지금 주식이 저러고 있는데 저때 안 사고 주식은 지금 저렇게 고점에서 30%까지 빠지고 개별 종목은 반토막에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못 살 거면 주식은 안 하는 게 낫죠.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경매 낙찰가율 70%대도 못 사면 그 뒤에도 못 사요. 지금이 어찌 보면 12년, 13년도 하우스푸어의 시절 같은 수준인 건데 아파트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잠깐이지만 60%, 70% 찍었잖아요. 그때도 못 살 거면 그 뒤에 어떻게 사요? 그러면 많이 오른 거를 팔아서 많이 빠진 거로 가는 건 사실 투자의 기본이니까. 기본인데 뭐 우리 주식은 또 실적도 안 나쁘니까 배당 좀 나올 것 같은 기업들은 실적도 괜찮으니까. 이거 저 오늘 금 정리합니다. 저는 이제 금을 좀 리스크 대비, 리스크 해지용으로 좀 사는 건데. 자산이 모이면 금을 가지게 돼요. 이해해요? 근데 부럽기도 하네. 이거를 이제 주식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뭐 지금 마음이 되게 조급한 분들도 많고 사실 뭐 그러니까 자산이 좀 이렇게 하락해서 마음이 심란한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그분들한테 한마디 뭐 조언 아니면 뭐 따뜻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위기에 큰 부자 나온다. 우리가 그걸 잡으면 되는 거죠.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나라는 2, 3년 주기로 계속 위기가 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꾸 2년 전에 2020년 코로나 쇼크 뒤에 2년 지나서 이렇게 될 줄 또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2, 3년 주기로 경제 위기가 오는 나라니까 멘탈만 부여잡고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훈련 지식만 쌓을 수 있고 하면 기회는 언제든지 옵니다. 다음 기차 또 오니까 걱정 말고 그 기차 갈아탈 수 있도록 지금 멘탈 튼튼하게 지식을 쌓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공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